10년 만에 전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약한 펜션 사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새로 산 수입차 운전대를 잡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진이가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궁금해 죽겠어. 38 수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가면 알아. 내가 언제 널 실망시킨 적 있어? 이런 게 제 특기였습니다. 여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것. 사업으로 번 돈이 있었으니까요.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며 꽤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젊은 여자들의 환심을 사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성공적일 거라고. 수진이를 기쁘게 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돈 잘 쓰는 남자로 기억되는 것. 52의 나이에 30대 여자를 만난다는 것.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어린애를 꼬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지 뭐. 산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좋아졌습니다. 와,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오빠 어떡해. 너무 예쁘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참 찾았어. 1박에 80만 원짜리 프리미엄 펜션이야. 평점도 최고고.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0만 원? 오빠 완전 쩐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우리 수진이한테.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는 것. 비싼 선물,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 그게 제가 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업 초기라 돈이 없었습니다. 전처는 그런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아니, 이해한 게 아니라 그저 참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저는 달라졌습니다. 돈이 생기니 젊고 예쁜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이름은 산속의 집이었습니다. 예약하면서 그저 비싸고 평점 높은 곳을 골랐습니다. 1박 80만 원이면 프리미엄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펜션은 사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나무 외관, 통창으로 된 로비, 잘 가꿔진 정원. 오빠 대박. 여기 완전 예쁘다. 수진이가 벌써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제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도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로비는 사진보다 더 세련됐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늑한 소파, 감각적인 인테리어. 여기 진짜 예쁘다. 수진이가 또 감탄했습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예약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설마 이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예전엔 늘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안정적이고 단단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 예약자 이름 말해.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예약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민수님. 디럭스 더블룸 1방 맞으시죠?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펜션이 그녀의 것이라는 걸. 제가 우연히 예약한 이곳의 주인이 전처라는 걸. 10년 전 제가 떠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하나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당해 보이는 펜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눈치를 보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녀가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예쁘네요.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 왔어요. 5년.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열쇠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호실입니다. 2층 계단 올라가시면 오른쪽 끝방이에요. 업무적이고 친절한 안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 맞을 준비하는 모습, 전화를 받는 모습,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202호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얀 침대, 나무 가구, 창 너머로 보이는 산 전망. 와, 오빠 여기 대박이다. 수진이가 신나서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혼을 통보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어서 이혼을 재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그녀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렸으니까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뭘 해도 어설픈 여자. 그게 제가 본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못해? 밖에서 사 먹자. 그런 말들이 그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야외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녀는 멋지게 꾸며진 야외 바베큐장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네, 저녁 바비큐는 6시부터 시작해요. 밝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예전엔 낯선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여자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밖으로 나가는데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냥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예의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아직 남아서 수진이와 잠깐 산책을 하러 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뭘 했길래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펜션을 차렸을까?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 딸은 얼마나 컸을까? 오빠, 왜 말이 없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풍경이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전처,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수진이와 함께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온실로 꾸며진 야외 테라스에서 바비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실 테라스에는 여러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 가족 단위 손님들,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편하게 많이 드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며 필요한 음식을 채워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하게 숯불을 다루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따라주고 농담까지 주고받는 모습.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수진이가 고기 맛에 감탄하며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런데 어떻게 알았어? 진짜 숨은 명소네.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이며 나 이런데 찾는 거 잘하잖아. 내가 언제 널 실망시킨 적 있어? 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테이블에도 왔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고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 사장님이 직접 재우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펜션에서 직접 준비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오빠, 지금 보니까 여기 사장님 진짜 젊으시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난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1입니다. 잠깐 시간을 두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40대 같으세요. 수진이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60대쯤 보이는 남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오지만 주중에는 혼자 해요. 대단하시네요. 혼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펜션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다시 10년 전 제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어떻게 해요? 우린 당장 어떻게 살아요? 그녀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난 양육비 보낼 테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돈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쳐다봤고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시선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비큐가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접시들을 들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10년 전과 겹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은 쉬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펜션을 한 바퀴 돌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쉰둘, 머리숱이 줄었고 뱃살이 나왔습니다. 10년이 저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여행 와서 수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전혀 집중할 수 없이 온갖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펜션을 차렸을까?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할 때 10살이었으니 지금은 20입니다. 저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남을 거부했고 저도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가볍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남자 없이, 누구 의지 없이 오롯이 혼자 버텨온 시간들. 그 시간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롭게도 만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3년 차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내 전부야. 그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전부가 된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전적인 사랑.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로비 한쪽에서 불을 끄려다 말고 말했습니다. 아,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그녀와 단둘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참 잘 살았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부한 말이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이 펜션,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5년 전부터요. 처음엔 작은 민박으로 시작했고요. 혼자? 네, 혼자요. 혼자. 그 단어가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잘 크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딸이 벌써 취직을 했다니. 시간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하던 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사과 같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고 싶었어. 당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알 것 같아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큰 걸 잃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을 버린 거죠.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층에 계신 분은 어떤 관계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켰습니다. 그 여자도 언젠가는 버릴 거잖아요. 다음 여자가 나타나면. 그게 당신 패턴이니까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그걸 아직 모르세요? 당신 안에 있는 구멍을 여자로 채우려고 하니까 평생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물 한 잔을 더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친절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미워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순간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예전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라며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실패할 때마다 그것도 못해? 라고 했어요. 제가 뭔가 시도하면 됐어. 내가 할게라고 했죠. 그렇게 10년 동안 제 자신감을 빼앗아 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못난 엄마로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배웠어요. 요리도 청소도 수리도 혼자서 다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그럼 뭘 원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제 펜션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혹시? 제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위층에 젊은 여자 재워놓고 밤에 전처한테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네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의 존재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했어요.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늦었어요. 주무세요. 계단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체크아웃 11시예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로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혼자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삐죽이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제는 언제 들어온 거야? 기다리다가 잠들었잖아. 그런데 여기 침대 진짜 편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수진이와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벌써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커피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업무적인 미소였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 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주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조식은 훌륭했습니다. 직접 구운 빵,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수프, 모든 게 정성스러웠습니다. 오빠, 이 빵 진짜 맛있다?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빵을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토스트도 자주 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도 못 구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손님들에게 칭찬받는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농담하는 모습.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손님들은 하나 둘 체크아웃을 하였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젊은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식사를 하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다고 수진이가 깨웠습니다.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있는 명함을 한 장 챙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저희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도 형식적인 인사를 저희 뒤에 남겼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펜션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상에 잠깐 스쳐간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펜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빠, 좋은 곳 찾아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여전히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에 이미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계속 만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갔고 돈은 계속 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을까? 52의 나이에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돈을 벌고 젊은 여자를 만나지만 정작 행복한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힐링하기 좋은 곳, 모두 좋은 후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여자들에게 잘해줬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후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딸분이 주말에 오셨는데 모녀가 닮았더라고요. 두 분 다 밝고 예쁘세요. 딸이 펜션에 왔었나 봅니다. 모녀가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딸의 인생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는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사람. 돈은 보냈지만 사랑은 주지 못한 아버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야, 너 사업 요즘 잘 되지? 응, 작년에 매출 50억 넘겼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대단하다. 그 돈으로 젊은 여자들 만나면서 잘 놀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명품으로 환심을 사고 비싼 선물로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관계일까요? 거울을 보면 52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돈은 많지만 공허한 얼굴.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으로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진짜 관계는 만들지 못하고 공허함만 채워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걸 일궈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생각나. 이번 주말에 어디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가자. 명품 가방 사줄게. 와, 최고. 사랑해, 오빠.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여자 옆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30층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펜션에서 봤던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수하지만 따뜻했던 그 풍경. 소파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용카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들로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에서 진짜 마음을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바꿔가며 만나지만 외로운 남자. 성공했지만 공허한 남자. 제 인생에서 당신의 존재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딸의 인생에서,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사고 싶은 거 생각해놔. 오빠가 확실히 쏠게. 돈으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고급 천장.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10년 전에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나쁜 놈은 결국 돈 많은 나쁜 놈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